교재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철골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철골 구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건축 구성 양식에 한 분류해서 장단점 이런 얘기 다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장단점이다. 그 정도로 많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들 날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철골 구조의 개념과 역학적 특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다 한 얘기다. 개요 얘기가. 굳이 따로 안 봐도 되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 앞에서 구성 양식에 분류해서 가구식 구조라는 거 했었죠. 가구식 구조라는 게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춰서 만든 거다. 가늘고 긴 부재. 나무나 철골이 가늘고 기니까. 눈빛이 이상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보고 갑시다. 철골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함께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 구조이다. 목 구조와 같이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구성하는 가구식 구조로서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교량, 선박, 차량, 철탑 등 굴뚝 등의 구조물 등에 사용되겠다. 당연한 거죠. 초점은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조립해서. 정의를 보면요. 철골 구조 또는 강구조란 공장에서 일련의 과정으로 재련, 성형된 철골 부재를 이용하여 리벳, 볼트 또는 용접 등을 하여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체를 말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차츰 배울 거예요. 뒤에서. 그 아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볍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남바링을 그대로 쓴다면 철골 구조의 장점하고 단점이야. 여기에다가 별표를 좀 치세요. 별표를 좀 치시고 가로 1번의 장점이요. 강도가 커서 건물의 자중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제 표현이 좀 부족한데 강도가 큰 거하고 건물의 자중을 가볍게 한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국어를 잘 못한다는 건지요. 이제 들어보세요.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철골이 강도가 큰 이유는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래 표현이. 이제 뭐 의미는 전달됐을 거고 그래서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큰 거에 비해서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중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 의미는 전달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간사이가 큰 구조 및 고층건물에 적합하다. 간사이라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 그죠? 경간 또는 스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이 커서 변에 잘 견딘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마이크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외력이 옵니다. 외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람도 될 수 있을 거고 그죠? 외력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책바에 도움이 안 돼요. 여기 보는 게 남는 거야. 외력을 가하면 외력을 가한 만큼 변형이 생겨요. 근데 외력을 제거하면 원위치로 딱 돌아오는 거야. 쉬운 표현은 탄성 아시죠? 고무줄을 당겼다 놔두면 원위치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변이가 크게 일어나도 다시 원위치로 잘 돌아온다는 거야. 아마 63 빌딩이 바람이 많이 불면 최상층은 약 1m 정도가 흔들린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변형이 생겼다가 다시 원위치로 잘 돌아온다 이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인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콘크리트 구조면 변형이 생겼다 그러면 원위치 잘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버팅길 때는 버팅길 때까지 버팅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러져 버리면 부러졌지 원위치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의미가 그렇다. 인성이 커서 변해 잘 견딘다. 그 다음에 건물의 균질도가 높아 신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철근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이 잘 섞여야 균일한 강도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콘크리트는 균일한 강도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작업하면. 근데 이건 철골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똑같이 만드니까 어디나 강도가 균일하더라 이거지. 의미가 균일한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공기가 비교적 짧다. 왜 그런 거야? 건식구조법이니까 그렇죠. 물 안 쓰니까 그죠? 해체가 용이하고 재료의 재사용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구
내진, 횡력에 강하다. 그 다음 페이지요. 단점에 보면 고열에 약하고 단면적이 고가이다. 일단 열에 약하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고열에 약하고는 고열에 안 약한 건 어디 아무리 더 높은 열을 하면 다 약해지는 거지. 중요한 초점은 열에 약하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내가 그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철골은 내화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는 비내화적이다. 이해하시나요? 이 문장이 시험에 제일 많이 답이 된 내용이야. 내화성이 작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부재가 세장함으로 자굴이 발생하기 쉽다. 세장하다는 뜻이 가늘고 길다는 거죠. 가늘고 기니까 어떻게 자굴이 잘 된다. 그림이 이제 빼도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접합점을 용접하는 외에는 일치하러 보기 어렵다. 이 소리가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연결하는데 미리 복선을 좀 깐다면 두 개의 철판을 연결하는데 좀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실선을 그리고 파서는 게 이 아래 요거에 위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파선으로 그린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서 두 개의 철판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접합 방법에 보면 좀 이따 다 나오겠지만 혹시 말로만 하면 이해가 못할까 봐 리벳이라는 걸 사용해서 연결하기도 하고요. 볼트라는 걸 사용해서 연결하기도 하고 용접을 사용해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용접 접합이에요. 시험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용접 접합만이 두 개를 하나로 일체식으로 연결하는 걸로 봐준다는 거야. 일체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접합점을 용접하는 외에는 일체하러 보기 어렵다는 뜻이 바로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일반제로 관계는 녹슬기 쉽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철골은 내화성이 작다. 다른 말로 비내화적이다 이런 얘기죠. 열에 약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도 있었죠. 앞에서 내가 UFC 격투기라는 거. 처음에 때리면 버팅기는데 계속 때리면 주저앉잖아요. 그죠?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이런 것도 있죠. 단점에 보면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앞에서 이미 다 배웠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강제의 특성 얘기가 나옵니다. 특성 얘기가 나오는데 온도에 대한 특성이 나와요. 그 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500에서 600도 정도가 되면 강도가 약 2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야. 약.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800에서 900도 정도가 되면 강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철골은 열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내화적이다. 그다음에 그 아래 구조 강제의 특성 얘기가 나오는데 기계적 특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선택해서 볼 건데 일단 기억의 항복점이야. 어느 한계까지는 늘어나고 더 늘리면 온갖 수단을 다해도 보통 방법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점을 항복점이라 한다. 여기 좀 보실래요? 고무줄을 당겼다가 나누면 원위치로 되돌아가자. 이게 탄성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추리닝 입으면 내가 자랄 땐 추리닝 계속 입으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더 이상 원위치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달리기 할 때 붙잡고 뛰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탄성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위치로 못 돌아가는 걸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물론 항복도 상위 항복, 하위 항복도 나눠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어렸을 때 레슬링 아시는 분들은 자매 형제자매는 레슬링 하다가 항복 그러면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되잖아. 공격하면 울고 싸움 나고 하죠. 이해하실 거예요. 항복점이라는 거. 이제 그 아래
디귿 지문의 연성을 볼 겁니다. 연성형. 탄성 한 개를 옆에다가 이렇게 내가 언급하는 것들은 이렇게 옆에다 체크를 하든지 좀 해놓으시면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연성형. 탄성 한 개를 넘는 힘을 가함으로써 물체가 파괴되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로서 물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성질이다. 초점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엿 땡겨 봤나요? 엿을 땡기면 처음에는 안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더 큰 힘 가면 늘어나죠. 엿이 늘어나는 성질. 이게 연한 성질이야. 연성이. 엿 땡기면 가늘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연성이다. 그 다음에 리을의 인성이요. 큰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의 능력. 껌, 아비언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랬죠. 변형이 생겼다가 다시 옳지 잘 돌아오는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취성이요. 물체에 충격을 가할 때 잘 깨지는 성질이다. 잘 깨지는 성질. 여기 좀 몰라요? 앞에서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취성 파괴가 있고 연성 파괴가 있다. 연성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연한 성질. 건물이 지진이 왔어요. 무너진데 서서히 무너지면 우리가 대피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취성 파괴는 뭐냐면 지진이 오면 버팅깁니다.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오면 바로 부러져 버리는 거야. 파괴되는 거다 이거지. 파괴돼 버린다. 그럼 대피할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계할 때 연성 파괴보다는 취성 파괴보다는 연성 파괴가 되게끔 설계를 합니다. 설계할 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둥 파괴가 있고 부파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풍백화점 얘기 다 들어봤을 거고 삼풍백화점 기둥이 있고 보가 있으면 이 보가 끊어지면 이렇게 해서 요 모퉁이에 있는 사람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기둥이 부러지면 다 주저앉을 거 아니야.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기둥 파괴보다는 보가 파괴될 수 있게 먼저 파괴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설계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취성이라는 게 그런 버티다가 어느 순간 박살 나버린 거다 이거지. 파괴되는 거. 그 다음에 전성. 이거는 우리 여기서기보다는 저기 설비에 가보면 이런 게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물놀이패에 보면 꽹가리라는 거 아시죠? 동판. 구리로 만든 판을 동판이라 그래요. 두들겼을 때 얇게 펴지는 성질을 우리가 전성이라 그래요. 이해할 수 있겠죠? 고체가 압력과 같은 외부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외형이 변형하는 성질이다. 금속을 성형할 때 중요한 기술로 가단성이 크면 큰 외부 힘을 받아서 부러지지 않는다. 뭐 중요치 않고 전상이라는 게 두들기면 얇게 펴지는 성질이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옆에지 지읒 지문에 여기 나오네. 연성 파괴와 취성 파괴라는 게요. 지문을 볼 겁니다. 강제의 경우 힘을 가하면 큰 소성 변형을 보인 다음 인장 강도에 도달하는 후 단면이 점차 줄어들면서 파단이 생기는 현상을 연성 파괴라고 한다. 저온에서 결합부가 있으시 변형이 없이 파단이 발생되는 것을 취성 파괴라고 한다. 막 어렵게 설명했는데 결론적은 뭐예요? 취성 파괴보다는 연성 파괴가 되게끔 설계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야 사람이 대피할 시간이 많아진다. 이제 그 아래 화학적 성질에서 처음에 탄소야. 기억해야 됩니다. 항복점, 인장 강도 및 경도의 증가, 용접성이 감소된다. 탄소가 많으면 용접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리을 지면에 니켈이요. 인장 강도 증가, 항복점 및 연신율 감소, 내식성은 증가한다. 요 두 가지 정도만 좀 눈여겨서 봐두시면 돼요.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강제의 분류와 종류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SN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 아래 가로 1번의 강제의 명칭을 좀 먼저 볼래요?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 맨 아래 도표가 있는데 가로 1번에
강제 명칭인데 SS라는 거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 스틸 스트럭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오른쪽에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다. 구조용이라는 건 뭐야? 힘을 받는 데 사용하는 걸 구조제라고 하잖아요. 힘을 받는 것에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SN이 나오죠. 스틸 U라고 나옵니다.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야. 그럼 여기 좀 볼래요? 힘을 받는 게 구조제잖아요. 근데 우리 건축물에 쓰는 거하고 일반 뭐 배에 쓰는 거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SS면 그냥 배에도 쓸 수, 선박에 쓰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교량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SN 그럼 우리 건축물에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세 번째 보면 SM, 스틸 마린으로 돼 있죠.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용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용접을 아까 그랬죠. 조금 전에 탄소 그러면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용접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SM 그러면 스틸 마린의 약자고 이니셜이고 용접할 수 있는 아변 강제다 이거죠.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도표에서 SS, SN, SM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위에 일본의 강제 표시 나옵니다. SN은 당연히 뭐예요? 이게 건축 구조용 강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도표 두 번째 SN은 오른쪽에 명칭이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라고 했으니까 건축물에 힘을 받는 것을 쓸 수 있는 게 SN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400이라고 써 있는데 강제 인장 강도. 우리가 400 보통 원래는 메가파스칼 이런 얘기를 씁니다. 400 메가파스칼. 이 앞에 400이 곧 이게 쇠의 인장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사르피 흡수, W 내우성 뭐 쫙 있는데 이거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건축기사도 잘 안 나온다. 가끔 미친 척하고 건축기사에 나오지만 다만 SN이라는 게 뭘 뜻하고 400이라는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0 써 있다 그러면 인장 강도가 300이라는 뜻인 거예요. 800 써 있으면 인장 강도가 800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철근의 인장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고강도 철근이에요. 800 이상이면 초고강 철골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164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 중에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탄소광 얘기가 나오나요? 그 지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탄소광,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합금은 여기 좀 볼래요? 두 가지 이상의 철을 합친 걸 합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이 두 가지를 합쳤다 이런 얘기죠. 탄소 함유량이 보통 0.02에서 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아까 탄소가 많으면 용접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나요? 탄소가 적으면 용접이 잘 되는 거고 그래요.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저탄소강, 준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며 경도에 따라 극영강, 영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에 강제 인장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기호 400 써 있으면 인장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490 그러면 인장 강도가 490 메가파스칼이고 의미가 뭐 오른쪽에 항복점 강도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만 아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도 사례피 흡수 에너지 등급도 보면 지문만 한번 볼까요? 충격 시험편에 충격을 가하고 시험편이 파손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에너지를 측정하여 재료의 충격장을 흡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 등급이 ABC가 있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SN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건축용 구조제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400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나요? 압축 강도가 400이다 이런 얘기죠. 아 참 인장 강도가 철근이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B자가 이렇게 써 있나요? 조금 전 페이지 한번 넘어오세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샤르피인데 여기 볼래요? 여기는 A도 들어갈 수 있고 B도 들어갈 수 있고 C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C로 갈수록 품질이 좋은 거예요. 품질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등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제일 품질이 나쁜 거야. 똑같은 400, 인장도 400이지만 B, C 가보면 C가 더 큰 거다. 품질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정도. 이제 그 옆에지 쫙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나중에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할 거다.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강제의 표시 방법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좀 한번 보세요. 표시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표시 기호라고도 해야 되는데요. 자, 형광에 보면 예를 들어 기역자로 생겼으면 우리가 기역 형광 이렇게 부르는 거야. 디귿자로 생겼으면 디귿 형광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기역 형광. 의미를 얘기를 해보면요, 강이라는 게 쇠잖아요. 형태가 있는 강 이런 뜻이야. 그 기역자다 이런 뜻인 거야. 디귿자다 그러면 디귿 형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애치 형강, 그 다음에 아이 형강. 아이 교수님, 요거 뒤집으면 애치자잖아, 애치 형강이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차이점이 좀 있다. 요거는 요 가로 세로가, 가로하고 세로가 똑같아요. 이게 H 형광입니다. I 형광은 요거 가로보다는 세로가 커요. 다시 말해 요거는 크다, 요거는 작다 이런 얘기야. 가로보다는 세로가 크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여기 좀 볼래요? 기둥은 수직부재잖아요. 보는 수평부재죠. 그러면 요 H형광은 보통 기둥에 많이 쓰이고 I형광은 보에 많이 쓰여요. 일반적으로. 근데 기둥을 눕히면 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도 쓰고 보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T형광, G형광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요 정도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 여기다 이제 그림을 넣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자, 이게 I형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 여기에 있는 보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랜지라고 불러요. 플랜지. 이걸 플랜지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힘 모멘트 또는 발음이 차니까 힘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힘 모멘트에 저항한다. 저항한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위에서 큰 힘으로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걸 우리가 힘 모멘트라고 하는 거야.
휘어지려고 하는데 안 이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저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큰 힘이 내려면 휘어질 수밖에 없잖아. 이때 플랜지를 도와주는 게 커버 플레이트라는 거야. 이 뜻은 이 플레이트라는 건 판, 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커버는 권투할 때 상대편이 때리면 막지 않으려고 커버링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철판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철판을 이렇게 덧대서 플랜지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 한계가 있다는 거죠. 2장, 3장, 4장. 이 커버 플레이트는 최대 몇 장까지? 4장까지다. 다시 말하면 4장 이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배꼽이 아무리 커도 배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플랜지의 단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제 끊어내겠죠. 이 플랜지의 요 플랜지 단면적의 요거는 70% 이하다. 다시 말해서 플랜지 단면적의 70% 이하로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요런 두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철근을 갖다 우리가 외부 또는 웨이브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전단력에 저항한다. 이렇게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한다. 그 전단력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안 잘리려고 버팅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위에서 힘을 내리 눌렀어요. 힘을 내리 누르면 이렇게 자르려고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단력이. 그죠? 그 전단력에 저항하는 게 외부라는 거야. 근데 이 외부는 이거요. 외부는 두께는 얇고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힘을 가하면 위에서 힘을 이렇게 가하면 이게 이렇게 잘 휘어지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굴이라고 해요. 자굴. 두께는 얇고 길기 때문에 잘 휘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 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내주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스티프너라고 해요. 스티프너. 이 스티프너의 특징은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는 데 씁니다.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내가 아직 결론을 안 내렸어요. 외부의 자구를 방지한다. 외부가 전단력에 저항하잖아요.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잘리는 역할을 하잖아, 외부가. 근데 외부의 자구는 이렇게 휘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스티프너라는 게 위에서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에도 저항을 해, 얘가.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에도 저항을 한단 말이야. 근데 주된 목적이 외부의 자굴 방지다. 내가 노란색으로 썼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야. 건축 기사에서 아주 많이 나왔어. 내가 특강 해달라고 하면요, 우리 기출됐던 문제들을 분석하고, 건축은 수십 년 시험을 봤는데 1년에 그것도 3번씩, 우리 1년에 한 번 보잖아. 여러 이유는 이제 21회야. 그럼 분석해서 건축에서 많이 나왔는데 안 나왔던 거 이런 거 분석해서 특강을 해줘야 나올 만한 걸 예상해서 그때도 적중시켰던 거야. 좀 이따 이 형광 표시 방법도 다시 하겠지만 적중시켰던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보에 관한 건데 요거 형광 표시 방법이요. 여기다가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형광의 표시 방법 요거 있으면 맨 처음에 이렇게 I자를 넣는데 이 I자가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모양 이런 얘기입니다. 모양 넣고 다시를 넣고요. 이제 여러분 책하고도 이제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써보면 300 곱하기 150 곱하기 6 곱하기 9 이렇게 써 있으면 요 맨 처음에 있는 게 세로를 뜻합니다. 세로. 그러니까 요게 요 길이가 300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요 두 번째는 가로를 뜻합니다. 가로. 그러니까 요 가로가 150이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가 요게 외부입니다. 외부. 요거는 플랜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요게 여기 요 두께가 요쪽에다 쓸게. 요 두께가 T1. 그 다음에 요 두께가 T2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게 바로 외부를 얘기한다. T1이. T2는 플랜지를 얘기하고. 네, 이런 얘기를 아직 항상 외부보다는 플랜지가 더 큽니다. 철판이. 뭐보다 뭐가 크다고? 외부보다는 뭐가 더 크다? 플랜지가 더 커요. 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이걸 여러분 책에 보면 A 한번 볼래요? 166페이지에 그 강제 표시 방법에서 위에서 두 번째 보면 I형강이라는 거 보면 그래서 세로가 A라고 돼 있나요? 여기 이 세로가 A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에 보면 B라고 나와 있죠. 요건 B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B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T1, 요게 T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결론 내려는 게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I형강이 아니라 H형강이다 그러면 여기다 뭐 쓸까요? H 이렇게 쓰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넣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A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A라고 써도 되지만 H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세로를. 그러니까 이걸 하이의 약자를 쓴 거야. 세로를 뜻한다. 세로.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T1, T2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A로 쓰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H로도 쓰기도 한다는 거야. 세로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맨 처음에 쓴 게 세로, 가로. 항상 철골은 처음에 형상 다시 넣고 세로 먼저 간다. 그 다음에 가로 가고 그 다음에 외부 플랜지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 다 적용해낼 수 있는 거다. 거기 있는 거.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강제의 접합의 종류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 요 얘기를 아까우니까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강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나와요. 형강으로 만든 보 이런 뜻이에요. 형강보인데 그걸 다른 말로 단일보라고 합니다. 단일보. 이게 홀로 단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앗간에서 떡국 나오죠. 가래떡 나오죠. 가래떡이 똑같이 빠져나오잖아. 그처럼 요 모습으로 공장에서 똑같이 뽑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단일보다. 요 크기가 너비하고 춤이 작아서 규모가 좀 작은 건물에서 씁니다. 근데 이 너비하고 춤이 큰 데 쓰는 보도 있을 거 아니야. 판보라는 게 나와요. 플레이트 가더라는 게. 판보는 똑같이 이걸 크게 만든 거야. 근데 역할은 이거랑 다 똑같다는 거야. 플랜지는 힘 모멘트에 저항하고 커버 플레이트 당연히 이게 플랜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에? 힘 모멘트에 저항하는 데 쓴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플랜지를 도와주는 게 커버 플레이트니까. 외부는 전단력이 저항하는 거고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게 그대로 쓸 거다.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이제 그 강제 접합의 종류에서 여기다가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개념만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강제의 접합, 볼트 접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벳 접합이라는 게 있고
고장력 볼트 접합이라는 게 있고 용접 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는 건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야. 볼트 접합이라는 게 있고 리벳 접합, 고장력 볼트, 용접 접합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아까 이런 모습을 내가 그렸었어요. 여기다가 볼트를 집어넣어서 두 개의 판 하나로 연결하면 이게 볼트 접합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여기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 구멍이 이렇게 날 거야. 구멍 난 데다가 여기다가 볼트가 뭐 육각형 볼트도 있고 다각형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나사결들이 이렇게 있죠. 이걸 볼트라고 하고 또 이렇게 돌려서 끼는 게 있죠.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구멍 뚫려 있죠. 이걸 너트라고 합니다. 이건 볼트 너트. 돌려서 낀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나사결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볼트를 끼고 너트를 갖다 끼워서 조여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철판을 연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볼트는 돌려서 끼잖아요. 충격을 가하면 잘 풀려요. 풀리지 말라고 이 사이에 와셔라는 걸 집어넣어요. 이 사이에. 예를 든다면 스프링 워셔라는 건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데 어긋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이면 딱 펴지겠죠. 쇠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있던 건데 조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자꾸 할 거 아니야. 근데 충격을 가하면 잘 풀린다 그랬잖아요. 이 스프링 워셔를 대면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접합이라는 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걸 리벳의 머리라고 하고 요거는 몸통, 다리 길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약 800에서 1000도 정도 열을 가한 다음에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리벳을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생겼겠죠. 받침대 대고 위에서 망치 같은 거야. 망치가 뉴매틱 해머라 그래. 다다다닥 때리면 이게 이렇게 800에 1000도 열을 가했으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연결 갖다가 리벳 접합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리벳 접합은 두들기니까 소음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 볼트 접합이나 리벳 접합은 이 철판에 구멍을 뚫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철판을 모재 이런 표현을 써요. 원래 철판에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재에 손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 볼트 접합. 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기르는데 고장력 그러면 쇠는 인장력이 강하잖아요. 고자가 들어가니까 고인장력이 강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고인장력. 그러면 고장력 볼트를 우리가 이 장자를 빼버리고 고력 볼트 이런 표현도 쓴다. 근데 이거의 접합은 마찰력을 이용하는 접합법이에요.
마찰력이라는 게 내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밀면 잘 밀리잖아요. 근데 손바닥을 대고 밀면 안 밀리죠. 면적이 넓으면 마찰력이 커지거든요. 물론 거칠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볼트는 아닙니다. 좀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장력 볼트다 그러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임팩트 렌치, 토크 렌치라는 기계로 줘요. 다닥 졸면 여기서 이 철판과 이 철판 사이에 여기에 서로 마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마찰력으로 두 개의 철판을 연결해 주는 걸 우리가 고장력 볼트 접합이라고 한다. 이 고장력 볼트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접합이라는 게 키워드야. 이제 용접 접합. 용접 접합에는 맞댐, 용접이 있고요. 맞댐 용접이 있고 모살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 할 거니까 맞댐 용접은 두 개의 철판을 이렇게 맞부닥쳐 놓습니다. 나중에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잡으려니까 두 개의 철판을 맞부닥쳐주고 여기 떨어진 간격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잘 용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루트라고 하는데 루트 3mm 이하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루트의 간격이. 근데 여기다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접봉의 심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겉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용접하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잡고 불꽃을 튀겨서 용접을 할 거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깎아냅니다. 왜 깎아냅니까? 라고 하면 깎아내는 모습도 다양해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요거하고 용접하는 거하고 닿는 부분이 여기 닿지만 이렇게 꺾어놓으면 길이가 훨씬 길죠. 길이면 그저만큼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Y자, 이렇게 꺾기도 하고 이렇게 V 커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접봉을 녹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용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녹아서 다 꽉 채워지겠죠. 근데 이 원래 철판 두께를 모재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모재 두께보다 이게 좀 더 커져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분, 남는 걸 여분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다른 말로 보강, 살붙임 이런 표현을 써요. 운동하다가 다리 부러지거나 금가거나 하면 깁스하잖아요. 그 깁스한 데는 원래 뼈보다 이게 더 두껍게 붙는데요. 그래서 한 번 부러진 데는 절대 안 부러진데 그 옆이 부러지면 부러져도 뼈도. 의사한테 내가 직접 들어서 알아요. 그러면 이 철판도 원래 철판보다 약간 두껍게 붙여야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분 보강살붙임이라는 거야. 그럼 이 철판의 두께는 또 뭐라고 하냐면 목 두께라 그래. 목 두께. 목 두께. 내가 지금 목이 좀 짧은 편이에요. 다행히 우리 애들은 다 목이 긴데 내가 이런 얘기야. 목이 짧은 대신에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굵기는 좀 굵고 한의사가 얘기하지만 정말 크게 병이 없어요. 잔병도 없고 보약도 안 먹어도 된대. 커피도 에스페로만 도움이 좀 된대. 그 애는 뭐 비타민 뭐 다 필요 없대. 그 정도로 건강합니다 제가.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한 게 맞대고 연결했다. 맞대면 용접이다 이거지. 그럼 모살 용접은 이 모살 용접을 영어로 필러 용접이라고 하는데 철판을 이렇게 서로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두 철판을 요 각도를 줬죠. 요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접봉을 이렇게 녹여서 두 개가 서로 연결되게끔 합니다. 이런 걸 각도를 주고 연결하는 걸 모살 용접 또는 필러 용접이라고 한다. 영어로. 근데 자, 괜찮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시간 됐으니까 용접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어떻게 일체식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힘을 받는 부조제는 최소한 요 두 가지만 쓴다. 이 두 가지는 힘을 받는 곳에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받는다는 게 구조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되겠죠?
좀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요거. 이거 목 두께 얘기했잖아요. 그죠? 목 두께라는 게 원래 철판 두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목 두께가 있어야 여기다가 요 모서리와 모서리 연결해 보면 요 위로 좀 튀어나오는 게 여기 여분이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목 두께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얘기할 거다. 뭐 이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얘기를 하자고, 시간 됐으니까 좀 쉽시다.